아빠,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꼭 있어야 해. 알았지? 아빠를 폐가에 버리고 떠난 내 딸. 방금 전 딸 녀석이 제게 했던 말이 귓가에 윙윙거립니다. 그들은 아마 지금쯤 차 안에서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놓고 낄낄거리고 있겠지요. 그날 밤 저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놈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절망에 빠진 게 아니라 서늘한 사리를 다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놈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제 완벽한 연극의 서막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통쾌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폐가 주변의 마른 풀들을 흔들어댑니다. 외딴 시골길 끝 무너진 기와와 깨진 창문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낡은 집 한 채가 서 있어요. 검은색 SUV 한 대가 비포장도로를 따라 천천히 그 집 앞에 멈춰 섭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70대 초반의 박노식이 딸 지연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려요. 그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아빠, 여기서 잠깐만 계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시선을 폐가 쪽으로 돌립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위 성우가 폐가의 현관문을 열고 안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여요. 장인어른 안에 난로도 있고 이불도 챙겨뒀습니다. 조금만 계시면 금방 다시 올게요. 성우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식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고 사위는 자꾸만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만 노식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빠, 정말 금방 올게요. 며칠만 여기서. 지연의 목소리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끊깁니다. 그녀는 황급히 차에 올라타고 성우도 서둘러 운전석에 앉아요. 시동이 걸리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노식은 그 자리에 서서 멀어져 가는 차를 바라봅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결국 먼지만 남긴 채 사라져요. 폐가 앞에 홀로 남겨진 노식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이 머물 곳을 바라봤어요. 무너진 지붕 사이로 겨울 하늘이 보이고 깨진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칩니다. 보따리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식은 조용히 외투 안주머니를 만져봤어요. 그곳에는 작고 딱딱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자 곰팡내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노식은 천천히 안을 둘러봐요. 거실이라고 부르기엔 초라한 공간에 낡은 난로 하나와 얇은 이불 두 장이 구겨진 채 놓여 있었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천장에는 비가 센 자국이 얼룩덜룩하게 남아 있습니다. 금방 온다. 노식은 딸이 남긴 마지막 말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딸 부부의 태도가 달라진 걸 느꼈거든요. 전화 통화는 점점 짧아졌고 방문은 뜸해졌죠.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노식 명의의 재산에 대해 자꾸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혹시 예금 통장이 몇 개나 되세요? 집 명의가 아직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죠? 성우의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노식은 대충 얼버무렸지만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어요. 보따리를 풀어 이불을 펴며 노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폐가는 더욱 음산해졌어요. 바람이 깨진 창문 틈으로 들어와 휘파람 소리를 냈고 어디선가 쥐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난로에 불을 피웠지만
추위는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노식은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여미며 주머니 속 물건을 다시 한번 만져봤습니다. 그것은 작은 녹음기였어요. 한 달 전 노식은 우연히 딸 부부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여보, 이렇게 계속 아버지 모시고 살 수는 없어. 우리 빚이 얼마인데. 알아. 근데 어쩌라고. 방법이 있어. 시골에 빈집 하나 알아봤거든. 그날 이후 노식은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전자상가에서 녹음기를 사고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딸 부부가 나누는 모든 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죠. 어둠 속에서 노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곳에 온 것이었어요. 모든 진실을 밝혀낼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말이죠.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노식은 얇은 이불 속에서 움츠린 채 잠을 깼어요. 온몸이 쑤시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그는 일어나 몸을 움직였습니다. 폐가 뒤편에서 발견한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보따리에서 꺼낸 건빵 몇 개로 아침을 때웠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회색빛 하늘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곧 눈이라도 내릴 것 같은 날씨였죠. 노식은 난로 앞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어요. 지연이는 어릴 적 아버지를 무척 따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아버지를 찾았고 주말이면 손을 꼭 잡고 산책을 나갔죠. 아빠 나 커서 아빠 모실 거야. 절대 안 떠나. 어린 지연이가 했던 그 약속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세월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이 성우를 만나 결혼한 뒤 모든 게 달라졌어요. 성우는 사업을 한다며 큰 소리쳤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투자했던 식당은 1년 만에 문을 닫았고 온라인 쇼핑몰도 적자를 면치 못했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부부의 얼굴에선 여유가 사라졌어요. 장인어른 죄송하지만 당분간 용돈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석 달 전 성우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노식은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딸 부부가 밤늦게 나누는 대화 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왔거든요. 여보, 아버지 명의로 된 게 집이랑 예금 합쳐서 2억은 되지? 응. 근데 그걸 어떻게 해? 방법이 있어. 일단 아버지를 좀 멀리. 그 대화를 들은 순간 노식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대신 조용히 녹음기를 준비하고 통장과 도장을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폐가의 차가운 바람이 다시 한번 그를 스쳤습니다. 노식은 외투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놨어요. 작은 기계 안에는 딸 부부의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금방 올게요. 거짓말이었죠. 노식은 쓸쓸하게 웃으며 다시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거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노식은 난로 앞에서 졸고 있었어요. 바람 소리와 낡은 집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죠.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는 분명 사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었죠. 노식은 재빨리 난로 불을 줄이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쿵, 쿵, 쿵. 거칠고 위협적인 소리였어요. 박노식 씨 계시죠? 문 열어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굵고 거친 목소리였죠. 노식은 숨을 죽이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봐요, 알고 있어. 안에 계신 거. 그냥 얘기 좀 하자고요.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날카로운 어조였어요.
노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 누군가 문을 발로 찬 소리가 났어요. 낡은 문이 덜컹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노식은 떨리는 손으로 외투 주머니를 만졌어요. 녹음기 옆에 또 다른 물건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호루라기였죠. 박노식 씨, 당신 사위한테 들었어요. 여기 계시다고. 우리도 할 말이 있으니까 문 열어요. 사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노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성우가 이 사람들을 보낸 거였어요. 아니, 어쩌면 직접 알려준 것일 수도 있었죠. 문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간다. 남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쿵, 쿵. 문이 요란하게 흔들렸고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바로 그때 노식은 주머니에서 호루라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불었어요. 삐익. 날카로운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문 밖에 남자들이 당황하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뭐야, 이 노인네가 경찰 부르는 신호 아냐? 빨리 가자. 서둘러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식은 호루라기를 입에 문 채 귀를 기울였어요. 완전히 조용해질 때까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노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떨리는 다리로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알았어요. 이들이 다시 올 거라는 것을 말이죠. 노식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때가 됐구나. 동이 트기 전 노식은 폐가를 나섰습니다.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보따리를 챙기고 외투 주머니 깊숙이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비포장도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죠. 1시간을 걸어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노식의 숨은 거칠어졌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슈퍼 앞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오랜 친구 김철수였어요. 40년 지기 친구이자 은퇴 전에는 경찰서에서 일했던 사람이죠. 철수야, 나 노식이야. 노식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노식아,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지금 만날 수 있겠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철수는 오랜 친구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어디야? 내가 차 끌고 갈게. 30분 후 낡은 경차 한 대가 슈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철수가 차에서 내려 노식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친구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옷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야, 너 무슨 일 있었어? 노식은 차에 올라타며 조용히 말했어요. 운전하면서 들어. 긴 이야기야.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식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철수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딸 부부가 자신의 재산을 노린 것, 폐가에 버려진 것, 어젯밤 찾아온 정체불명의 남자들. 철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점점 굳어지는 표정으로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미친 자식이 그럴 수가 있나? 녹음 파일도 있어. 다 증거야. 노식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 안에 지연과 성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보, 아버지를 그 집에 두고 오면 며칠이나 버틸까? 모르지. 근데 그게 중요해? 어차피 돌아올 생각 없잖아. 맞아. 그 사람들한테 연락은 했고? 응. 오늘 밤쯤 갈 거래.
그럼 아버지가 알아서. 녹음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이건 살인 미수야. 당장 경찰서 가자. 아니. 노식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 녹음만으론 부족해. 그럼 어쩌려고? 노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놈들을 직접 덫에 걸리게 할 거야. 철수의 집 거실에서 노식은 종이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끓여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펜을 들었어요. 계획을 세우는 그의 눈빛은 70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철수야, 내가 아는 변호사 있지? 응, 후배 하나 있어. 믿을 만한 친구야. 그 친구한테 연락 좀 해줘.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는 것도 도와줘.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노식의 계획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론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필요해. 노식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자신의 재산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집 한 채, 예금 계좌 3개, 그리고 몇 안 되는 주식, 총합 2억 3천만 원 정도였죠. 이걸 전부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길 거야. 뭐? 누구 명의로? 너. 철수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어요. 야, 미쳤어? 내가 왜? 일시적으로만.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테니까 걱정 마. 지금은 딸 부부가 손댈 수 없게 만들어야 해. 노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산은 철수 명의로 이전됐고 등기부등본도 새로 발급받았어요. 노식은 그 서류들을 봉투에 넣어 철수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전화 한 통만 하면 돼. 노식은 철수의 휴대폰을 빌려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이었어요. 노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 아빠야. 전화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아, 아빠, 지금 어디세요? 그 집에서 나왔어. 지금 경찰서 근처야. 경찰서요? 왜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배경에서 성우가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이상한 사람들이 왔었어. 무서워서 도망쳐 나왔지. 그러셨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가식적인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근데 지연아, 아빠가 생각해 봤는데 집이랑 예금을 내 앞으로 넘기는 게 맞을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성우와 지연이 무언가 재빨리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진심이세요? 그래. 아빠도 이제 늙었으니까 너한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아빠, 고마워요. 그럼 언제 만날까요? 내일 오후 2시. 시청 앞 공증 사무실로 와. 거기서 서류 정리하자. 네. 꼭 갈게요, 아빠. 전화가 끊겼습니다. 노식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철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올까? 노식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올 거야. 탐욕은 사람을 눈멀게 하니까. 다음 날 오후 1시 50분. 시청 앞 공증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노식과 철수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뒤편에는 사복 경찰 2명이 일반 손님처럼 앉아 있었어요. 노식이 미리 부탁해둔 철수의 경찰서 후배들이었습니다. 온다. 철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검은색 SUV 한 대가 공증 사무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지연과 성우의 얼굴에는
감추지 못한 흥분이 떠올라 있었어요. 지연은 새로 산 듯한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성우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마치 축제라도 가는 것처럼 들떠 보였죠. 저것들이. 철수가 이를 악물었어요. 노식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자. 공증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연과 성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노식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아, 아빠. 지연이 달려와 노식의 팔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힘드셨죠? 성우도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공증인이 세 사람을 책상 앞으로 안내했어요. 노식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졌죠. 지연과 성우의 눈이 서류에 고정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부동산 증여가 아닌 이미 처리된 명의 이전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수혜자는 김철수. 아빠, 이게 무슨. 내 재산은 이미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갔어. 노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너희가 내게 해준 게 뭔지 알아? 노식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 너희가 나를 폐가에 버리기로 계획했던 것, 그 집에 사람들을 보낸 것, 전부 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공증 사무실 안에 지연과 성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여보, 아버지 그 집에서 못 버티고 쓰러지면 자연사 처리되겠지? 그럼 재산은 자동으로 우리한테.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연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아니에요. 우린 그냥 날 죽게 내버려 두려고 했지. 노식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압도했습니다. 그 순간 입구 쪽에서 사복 경찰 2명이 들어섰어요. 박지연 씨, 최성우 씨, 존속살해, 미수 및 유기 혐의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수갑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지연이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손을 뻗었어요. 아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노식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던 딸.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법정에서 보자. 노식은 등을 돌렸습니다. 끌려가는 딸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4월의 어느 날 노식은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녹음 파일과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폐가 주변에서 발견된 흉기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지연과 성우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죠.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본 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수척하게 마른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던 그 눈빛. 노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보내야 할 시간이었어요. 노식아, 차 됐다. 철수가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노식은 베란다를 나와 작은 식탁에 앉았어요. 따끈한 녹차 향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여기서 사는 거 불편하진 않아?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노식은 작지만 깨끗한 원룸을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편해. 혼자 살기 딱 좋아. 재산은 일부만 되찾았어요. 변호사 비용과 새집 보증금을 내고 나니 남은 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식은 개의치 않았어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그나저나 다음 주에 복지관에서 강연한다며? 응.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해서. 노식은 최근 지역 복지관의 요청을 받았어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어 달라는 부탁이었죠. 처음엔 망설였지만 곧 받아들였습니다. 자신과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더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잘하는 일이야.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거야. 철수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식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연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어요. 공원에서 함께 뛰놀던 그 시절.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고 노식은 자신의 삶을 되찾았으니까요. 철수야. 응?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철수가 손을 내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두 노인은 마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노식은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제는 필요 없는 물건이었지만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식은 녹음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천천히 일어나 근처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녹음기를 버렸죠. 툭! 작은 소리와 함께 과거가 사라졌습니다. 노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봄바람이 폐 속 깊이 들어와 오랫동안 쌓여있던 먼지를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70대의 나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기대됐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속지 않으며 오롯이 자신으로 살아갈 시간. 노식은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쓸쓸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노식은 그것을 털어내지 않고 그대로 걸었어요. 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니까요. 심지어 가장 깊은 겨울을 겪은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잔인해질 수 있다는 걸 그는 폐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죠.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다시는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